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위급 94회 3강 실무 강의로서 결산부터 연말정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입니다. 제조 부서가 500번대임을 알 수 있고요. 구입한 소모품 240만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60만원이다. 단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함. 구입할 때 자산 즉 소모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네요. 자, 결산 문제에서 소모품 문제는 소모품으로 구입했는지 구입 당시 소모품비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입 시 소모품 자산으로 했을 경우는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즉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키니까 대변의 소모품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미사용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어야 되니까 차변의 소모품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자산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이 되어야 되고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남은 만큼 차변의 소모품 자산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여주면 되겠네요. 180만원에서 남은 것이 60만원이니까 180만원치가 없어졌네요. 즉 180만원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줄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대변이 소모품이 되고요. 차변은 항상 상대 계정은 소모품비로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나오면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는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고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남은 만큼 자산을 늘려주면 된다. 자리는 항상 소모품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소모품비는 반대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동문제니까 일단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소모 결산 수동 문제는 항상 12월 31일 날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소모품비 금액은 1800불. 다음 대변 4번 소모 120만원. 예, 1번 문제 크게 문제 없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오며 간단한 문제니까 꼭 맞추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의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결산일 오늘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단 말이죠. 그 있던 내용을 정산하는 거네요. 대변 잔액이 5만원으로 결산일 현재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대변이 현금 과부족 5만원이고 상대 계정은 당연히 현금이 되겠죠. 5만원. 자, 이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니까 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랬네요. 자, 이런 경우 차변이 현금이 되었네요. 즉 현금이 남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총계등 원장에서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총계등 원장에서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요. 몇 월부터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 141번. 자, 여기 있네요. 보니까 대변에 5만원이 있었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따닥. 자, 나오죠. 여기서도 따닥, 더블 클릭, 따닥.
자, 그러면 하단에 나오네요. 입금되어 있죠. 입금, 즉 차변은 현금, 대변은 현금 과부죠. 그러니까 이런 기중에 이런 경우가 있죠. 현금은 남차부대, 현금이 남으면 차변에, 그렇죠. 차변에 적혀 있으니까 대변이 현금 과부족, 이 내용을 정산하는 것이며, 이게 정산될 때는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이 없어지고 돈이 남았으니까 잡이익이 되겠네요.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까지 한번 해봤고요.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현금 과부족, 금액은 얼마? 50불. 대변 4번 잡이익이죠. 잡이익. 금액은 5만원. 예, 크게 문제가 없네요. 3번입니다. 아래의 자료에 근거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당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시오. 자, 일단 정기예금이니까 이자를 받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당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한단 말은 올해의 이자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예금 금액은 3억 원이고요. 기간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네요. 연 이자율 1% 월할 계산할 것, 한 달 한 달 계산할 것. 이자 수령 시점 만기 2021년 3월 31일에 수령. 자, 먼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금을 가입했고요. 이 이자가 1%니까 3억의 1%면 3억의 1%면 300만원이 되겠죠. 월할 계산하니까 12로 나누면 한 달에 25만원이 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이 되고요. 자, 이게 석달 3월 말이니까 석달이니까 3 곱하기 25는 75만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돈은 300만원에서 75만원을 빼면은 225만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빨간 글자를 찾아내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이 글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적었던 겁니다. 자, 먼저 이자 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위에서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 자, 이자는 언제 받나요? 3월 31일. 왜? 만기일에 일시 수령한다 그랬죠. 자, 12월 31일보다 앞에 받았으면 먼저 받은 것이 되고요. 나중에 받으면 못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3월 31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못 받았죠. 그래서 이자 못 받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못 받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4월 1일 날 가입했고요. 3월 31일 날 이자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날 못 받았더라면 3월 31일 날 못 받았더라면 얼마? 300만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4월 1일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됩니까? 225만원. 따라서 이 내용은 이자 225만원 못 받은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이자 받는 것이니까 이자 수익. 자, 이 칸부터 할까요?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못 받은,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익. 다음 이 칸, 먼저면 선, 못이면 미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못 받았죠. 못이니까 미. 그리고 가운데 이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은 어때요?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 뭉치면 미수 수익이 됩니다. 자, 이 미수 수익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를 잡는데요.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돼요. 미수 수익은 자산이죠.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언어변, 차변. 그리고 상대 뼈 있는 칸에는 항상 이 계정 과목 이자 수익이 됩니다. 물론 돈은 225만원 나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수익과 비용의
2연과 예상이 되는 거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아이고, 3번.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 금액은, 2250불. 다음, 대변. 4번. 이자 수익. 2250불. 예, 택키. 여기서 이자 수익했죠. 여기 하고, 901번. 뭐, 이자 수익도 좋습니다. 이자. 이렇게 하면 나타나죠. 이자 수익하고. 여기서 탭키 있죠.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탭키 탁 누르면 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 뭐 조금 알아두시면 속도가 약간 빠를 수 있습니다. 4번 기말 시점 현재 해외 거래처인 ABC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2만불, 매출 당시 환율은 1150원이며 기말 현재 환율은 1200원이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이 문제는 아싸죠. 아싸. 달러가 나왔네요. 결산에서 달러가 나오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죠.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따지는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 2만불이네요. 매출 당시 환율이 1150원이니까 곱하면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일 오늘 환율은 1200원 받게 되면은 2만불 곱하기 1200원 하면 24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23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오늘 받으면 얼마 받게 되었다? 24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죠? 이익을 받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100만원만큼 이익 받으니까 외화 환산이익 100만원. 상대 계정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 입력을 생략해라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은 거래처 입력을 생략할 것 하면 거래처를 적지 말아란 말이고, 거래처를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틀린 것으로 채점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거래처를 걸었다 하더라도 뭐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습니다. 뭐 결론은 하지 마라는 것은 하지 마라. 입력하지 마라는 것은 입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 외상 매출금에는 원래 거래처를 걸어야 되지 않나요? 예, 걸어야 됩니다. 채점위원이 걸면 안 된다라고 하면 채점위원 기분을 맞춰줘야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는 출제위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제위원의 의도입니다. 외화의 미실현 보유 손익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거 물어본 거죠.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12월 31일이죠. 차변 3번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0만원 1불불. 그리고 대변 4번 외화 환산이익이죠. 탭기 누르시고요. 자, 5번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그러니까 퇴직금 줘야 되죠. 필요한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며 제조와 500번대와 판관비 800번대를 구분해서 각각 회계 처리할 것. 자, 생산 부분이 있고요. 퇴직급여 추계액이네요. 그러니까 생산부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지금 일시에 생산부 직원이 퇴직하면은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고요. 판매 관리 부분은 지금 결산일 현재에 퇴직하게 되면 1000만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 잔액이네요. 잔액은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1500만원. 그러면 내가 필요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3000만원. 남아있는 것은 얼마인가요? 1500만원. 그러면 얼마를 더 넣으면 될까요? 1500만원을 더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생산직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빼니까
1,500만원을 입력하면 되고요. 자동결산입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입니다. 1,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네요. 3,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빼면은 마이너스 300만원, 300만원 꺼내 쓰면 되겠죠. 이런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출제위원이 아마 요게 1,3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뭘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잘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꺼내 쓰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동결산입니다. 자, 이게 보면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여기가 자동결산입니다. 눌러주시고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2월에서 12월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 자, 퇴직급여 1200이죠? 한번 해볼게요. 찾으실 때는 컨트롤 F, 퇴직, 엔터. 자, 무엇이 찾아졌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전입액도 있고요. 아래쪽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퇴직급여 전입액입니다. 여기에 500번대네요. 500번대니까 얼마였습니까? 1,500만원. 1호 뿔뿔. 또 다시 퇴직 컨트롤 F. 또 찾았네요. 자, 여기도 퇴직급여 전입액 맞죠? 그리고 800번대네요. 800번대. 자, 여기는 마이너스 300만원이었죠. 마이너스 300만원. 그대로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3 뿔뿔 엔터. 자, 입력이 끝났고요. 반드시입니다. 입력이 자동결산은 입력이 끝나면 전표 추가 이거 안 누르시면 빵점입니다. 꼭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고 전표 추가할까요? 예. 자, 이래 자동결산에 있는 내용에 전표 추가를 해버리면 이것만 자료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부들이 다 같이 마감이 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결산의 끝인데요. 자, 빠져나와서 저는 자동결산이 끝나더라도 꼭 어디에 일반 전표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자, 여기서 결차, 결대 이런 것들이 넘어왔는지 확인을 해요. 즉, 결차, 결대가 넘어왔단 말은 자동결산에 있는 자료들이 넘어왔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에는 큰 의미를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여러모로서 결산 부분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5-1번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영업부 사원 김한국씨의 입사일 2020년 1월 1일 국내 근무의 사원 등록 코드번호 105번을 하고 이 문제는 김한국씨를 사원 등록을 하라 그러네요. 대부분은 불러오기로 불러오면 되는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김한국씨를 등록하라 그럽니다. 김한국씨의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자, 6점짜리네요. 간단한 문제인데 점수가 세네요. 자, 부양가족 등록하기 전에 기본 공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공제죠. 직계, 존속과 비속, 그리고 배우자 포함, 형제, 자매, 본인만 됩니다. 형수 이런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형제, 자매까지만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나의 직계 존속이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나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먼저 소득금액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죠.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빗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가 되려면 반드시 기본 공제자가 되어야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켜 먹고 단무지를 더 추가로 하는 건 되지만 짜장면은 안 시키고 단무지만 추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경로 우대 공제 70세 이상 경로 우대 공제가 되고요. 한도는 100만원인데요.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되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론시험 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본다라는 거, 또 국가 유공자도 해당이 된다는 거,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한부모 공제죠.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한부모 공제가 됩니다. 한도는 100만원이고요. 참고로 이 한도들은 실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론시험 칠 때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부녀자 공제입니다. 첫 번째 부녀자 공제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가 있죠. 와이프가 있는데 전업주부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녀자 공제가 되지 않아요.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먼저 본인이 근로자여야 됩니다. 내가 여성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업주부님들은 안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돼요.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소득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50만원인데요. 한부모와 중복공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죠. 7세 이상 20세 이하이어야 됩니다. 출산 입양 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자,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적용시키시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매번 출제되는 문제고요. 아울러서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한부모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 거주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직계 존속이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직계 비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은 모두 거주자이며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불호 표시하시오. 자, 왜 이렇게 불호 표시하는가 하면 기본공제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되어야지만 기본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이 제한에 걸려서 기본공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타 공제들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공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죠. 소득 때문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나이 때문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공제는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호 등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김한국 씨 본인이죠. 본인은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나여성 김한국의 배우자네요. 일단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죠. 소득만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네요. 그러면 사업소득금액은 얼마까지? 100만원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공제 안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김조선
배우자 김한국 씨의 직계 존속이네요. 비장애인이고 73세이니까 경로 우대가 되겠죠. 되고 그리고 무조건 분리 과세 대상인 기타 소득 금액 200만원. 예, 무조건 분리 과세니까 소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우리 기타 소득 있죠. 기타 소득은 300만원까지는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300만원 죄송합니다. 300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가 되죠.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되는 사람입니다. 강춘자네요. 나 여성의 직계존속이네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네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김한국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내 부모님과 같단 말입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고요. 71세 이분도 그게 되겠네요. 그거 되죠. 뭐시랍니까? 누굽니까? 그거 아이고 갑자기 재채기 하고 나서 생각이 안 나네요. 70에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 공제 되는 사람이네요.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있네요.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되는 사람입니다. 김무주 김한국의 직계비속 둘 다 직계비속이며 비동급 같이 직계비속은 같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 그랬죠. 소득이 없다 그러네요. 얘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김부산입니다. 김한국의 남동생이네요. 남자 동생입니다. 동거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고 장애인이네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없으니까 되는 사람.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여성이네요. 이분만 배우자인데 이분만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 부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공제 되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체크될 것이며 경로대공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따로 체크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김우주, 김관우는 우리가 5세, 6세 이하, 7세 이상, 20세 이하만 자녀 공제가 되는데 그 나이에 들어가지는 않네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천천히 입력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김한국입니다. 제가 입력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사원을 미리 등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05번 김한국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사, 연월립 입력했습니다. 내국인 하시면 되고요. 주민번호 이렇게 나온 대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도 천천히 입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부양가족도 주민번호가 너무 많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쭉 주민번호는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아이고, 주민번호도 틀려버렸네요. 자, 요거 조금 고쳐지나요? 강춘자 한번 볼까요? 강춘자 618이네요. 8이 빠졌네요. 618. 안 되네요. 618. 주민번호는 죄송한데요. 제가 입력한다고 했는데 좀 틀렸네요. 이거 맞다고 좀 가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관계 한 번씩 확인할게요. 본인이고요. 김조선입니다. 김조선이 한번 볼까요? 김한국의 직계존속이죠. 자, 이게 연말정산 관계에 보시면 소득자의 직계존속 맞습니다. 자, 주민번호가 틀린 것은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들 타자보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나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자, 다음 강춘자입니다. 강춘자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나 여성의 직계존속이죠. 그러면 소득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되니까 2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음 나 여성 한번 볼까요? 배우자가 되겠죠. 김한국의 배우자. 자, 나 여성. 자, 배우자 3번이 되겠네요. 됐고요. 다음 김우주네요. 김우주. 김우주 김한국의 직계비속이죠. 김한국의 직계비속 4번 맞고요.
이 사람도 맞고요. 김부산 한번 볼까요? 김부산, 김한국의 남동생. 자, 김부산입니다.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입력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요. 주민번호, 여기도 주민번호 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본 데이터만 그냥 입력했었어요. 옆으로 한번 치워볼까요? 입력이 되는지. 강춘자 8 안되네요. 이거 강춘자 8이 자, 이건 뭐 입력은 이게 오류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다고 좀 쳐주세요. 나이까지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먼저 소득자 본인은 되고요. 김조선 60세 이상이죠. 60세 이상. 그리고 강춘자죠. 60세 이상 맞고요. 그리고 나여성은 배우자면 안 되죠. 나여성은 부가 됩니다. 왜? 소득이 있었잖아요. 나여성은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부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죠. 되고요. 그 다음에 김우주 자식이죠. 그 다음에 부가 아니고 자식이니까 뭐 20세 이하. 그리고 얘도 20세 이하.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장애인이 하나 있었죠. 김우주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입니다. 김우주. 김우주 맞나요? 김우주 맞네요. 김우주가 장애인 복지법에 되었습니다. 자, 별 문제 없고요. 자,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는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번호 제가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뭐 다시 치기도 뭐하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안 나왔는데요. 주민번호를 바로 치면 나이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자, 김부산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떨 때는 2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하고 장애인에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에다가 5번 바로 장애인을 하던데요. 그 어떨 때가 어떨 때입니까? 자, 다시 한번 봐요. 질문을 합니다. 어떨 때는 기본공제란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체크를 한 다음 장애인에다가 또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5번 장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가 어떨 때입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이거 선택하시고 장애인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왜?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에 통과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는 5번 장애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김부산은 한번 보세요. 소득 제한에는 통과됐지만 나이 제한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5번 장애인을 선택합니다. 장애인. 그런데 이 장애인도 뭐 중증 환자죠. 중증 질환자입니다. 바꾸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장애인 복지법이지만 국가유공자 그리고 중증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3번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3번.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은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칠까요? 강춘자 한번 봐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49 12 13 20 55 618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이가 나타납니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정도 우리 세무 치시니까 선생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타자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당연히 주민번호 틀리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름으로써 부양가족 등록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5-2번 연말정산입니다. 다음은 사원 김미영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 소득은 없고 김미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그리고 단 세부담 최소화 가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부분은 연말정산만 하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부양가족 탭을 수정도 하라 그러네요. 이 내용을 보고 잘못된 거나 추가할 거 입력하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연말정산 있죠?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한번 잠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거죠?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 시 주의할 사항. 물론 이 내용들도 포함이 되지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본인 당연히 등록해야 되고요. 뭐 큰 문제 없고요. 직계 존비속이 직계 존속 부모님 살아계시네요. 나이 보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80세, 76세 이 두 분 다 그게 되네요. 경로 우대 공제가 되는데요. 자, 김철수님이죠. 이분은 퇴직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네요. 자, 우리 소득 금액 제한이 있죠. 얼마? 1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김철수님 이분은 기본공제가 안 돼요. 기본공제가 안 되니까 경로 우대 공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직계비속이 있네요. 자, 이거 실수할 뻔했네요. 보십시오. 본인이 있고요. 이게 김미영이 있습니다. 자, 자식이 있는데 배우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내주면서 배우자가 없는 본인이 있고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실수가 많아요. 지금은 직계 비속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부모 공제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물론 여성이죠. 여성이니까 부녀자 공제도 되는데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이중공제 되지 않죠. 한부모 공제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김철수님이죠. 이분은 소득금액 제한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연말정산 탭에서 해라 그랬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자,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누구 김미영이죠. 김미영. 자, FE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물론 다 불러오셔도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람만 불러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 부양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기본 자료는 다 들어가 있네요. 자, 먼저 이 사람 김미영은 한부모 공제가 되죠. 자, 이렇게 김미영을 찍어주시고 이거 한부모. 아마 이거 별 생각 없이 하시면 잘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체크 안 하셨을 확률이 많네요. 지난번 시험에 꼭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김철수는 본대 분이간 됐고요. 전희영은 되죠.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60세 이상. 자, 자동으로 경로 우대는 체크가 되네요. 자식들도 되는 사람이죠. 20세 이하. 아래쪽에도 20세 이하. 이렇게 기본 데이터를 정확하게 넣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전에는 제가 일일이 다 치니까 실수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고 특히 여기서 박문수죠. 박문수는 20세 이하의 자녀의 체크가 되었죠. 왜? 11세니까 7세 이상 20세 이하까지는 자녀 공제가 되죠. 그리고 요게 6세 이하죠. 6세 이하는 요게 자녀 공제가 안 되죠. 뭐 이런 것 좀 자동으로 되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 부양가족 명세서 탭 수정하는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 문제에서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어서 이게 한부모 공제 체크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어야 되겠네요.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김미영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왜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8월 1일부터냐 하면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카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8월 1일부터로 하는 겁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관계 중에서 부조 김철수 퇴직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었죠. 소득 제한에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연말정산 자료는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부터 물론 기부금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입력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나눈 다음에 뭉쳐서 입력하지 않고 하나씩 누적해서 입력하겠습니다. 나는 미리 다 확인해서 기부금 얼마 얼마 이렇게 한꺼번에 하련다 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하나씩 할 겁니다. 자, 먼저 입력 안 해야 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이죠. 종교 기부금 200만원 입력해야 되겠죠. 기부금 공제됩니다. 암보험료. 자, 암보험료는 보장성이네요. 보장성, 보험은 다 보장성이네요.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의료비 당연히 100만원 되죠. 필라테스 학원 수업료,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안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중에서 대중교통 그리고 도수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네요. 각각 별도로 입력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액에 맞추어서 입력하면 되고요. 아버지 김철수죠. 종교단체 기부금. 자, 기부금의 경우는 기부금은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철수 씨 이분은 나이 제한은 안 걸렸는데 소득 제한에서 걸렸죠. 기부금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등록금 안 되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입력하면 안 되겠어요. 어머님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죠? 소득 제한도 안 걸리고 나이 제한도 안 걸렸습니다. 의료비 입력해야 되겠고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입력해야 되겠고요. 직불카드 그대로 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녀네요. 중학교 등록금 당연히 됩니다. 중학교 등록금 중학생들 의무교육 아닌가 모르겠네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등록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입력해야 되겠네요. 중학교 교복구입비 요거 되는 거죠. 교복은 1년에 얼마까지 됐나요? 50만원까지 되죠. 예, 입력하면 됩니다. 별 문제 없고요. 의료비 입력하면 되겠고요. 안경도 1년에 50만원까지 되죠. 참고로 교복은 초등학생 교복은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은 되고요. 초등학생도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가 있는가 봐요. 안 된다라는 거. 안경 50만원까지 예, 그대로 다 입력하면 되겠고요. 상해보험료 보장성이죠. 됩니다. 입력하고 현금 영수증 사용액 예, 전액 도서구입비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수 유치원 등록금 뭐 당연히 되죠. 유치원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저축성 보험은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의 모든 자료는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은 없다. 예, 물론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더라면 이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차분하게 칸을 맞추어서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기부금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200만원 본인 겁니다. 200만원 하나씩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연말정산 입력 있죠. 눌러주시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살살 내려주시면 이렇게 노란 칸이 있는 거 있죠. 노란 것들은 더블 클릭하면 세부사항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살살 내려보니까 자, 여기에 기부금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따다.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네요.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200만원 이뿔뿔 엔터 확인. 좀 귀찮더라도 저는 하나씩 하겠습니다. 암보험료 의료비죠. 본인입니다. 자, 위쪽에 가시면 노란 거 의료비 있죠.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 따다. 본인입니다. 잘 보시고 본인
이 칸을 선택하시고 금액은 얼마인지 볼까요? 90만원 900불 확인. 자, 이렇게 하나씩 누적하면 됩니다. 또 보험료였죠. 죄송합니다. 의료비가 아니라 요건 0 보험료였죠. 확인. 자, 암보험료죠. 보장성이죠. 보장성 일반 여기에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얼마? 90만원 900불. 그리고 의료비 100만원이네요. 의료비 칸에 가서 따닥 본인 거 100만원이죠. 1불불 엔터 확인. 입력하시고 확인 잘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네요. 1000만원인데 이만큼은 따로 입력하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44번인가 42번에 있네요. 42번 칸 신용카드. 자, 따다. 자, 여기에서 먼저 대중교통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게 2불불이며 그리고 전통시장이죠. 도수구입비 70만원 위쪽에 보시면 도수구입비 700불.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죠. 얼마인가요? 270만원 빼면은 730만원이 되겠네요. 신용카드 7300불. 이렇게 나누어서 칸 맞추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 사용액이 있네요. 현금 영수증 있죠. 전통시장 300만원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3불불. 그리고 잔액이 얼마인가요? 빼면 675만원 현금 영수증이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에 675만원. 뭐 이렇게 칸을 하나씩 누적해 가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종교 아버지는 되는 게 없다 그랬죠. 어머님 거 의료비 60만원이네요. 다시 의료비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빠져나오고요. 확인. 자, 의료비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의료비 선택하시고 65세 이상입니다. 따다. 자, 이게 누적하면 되겠죠. 의료비가 60만원. 그러면 100만원에 60만원을 더하니까 160만원. 이렇게 누적하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하고 나면 이렇게 체크. 여러분들은 입력이 정확하게 되고 나면 체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체크 했다 안 했다 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되죠. 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자, 아무 때나 꽁꽁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 위쪽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 있죠. 선택해 주시고 이 금액이 얼마였나요? 20만원 200불.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걸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카드 사용액도 있네요. 카드 42번 칸이었죠. 따다. 자, 여기에서 먼저 전통시장이 100만원이네요. 전통시장 찍고요. 조금 전에 300만원 있었으니까 100만원을 더하면 4불불. 이렇게 누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카드가 500만원이네요. 100만원 빼야 되니까 직불카드 여기 있죠. 현금 영수증 아닙니다. 5불불.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자, 다음 방문수네요. 자, 중학교 교육비죠.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의 교복 교육비죠. 더하면 됩니다. 105만원이네요. 교육비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교육비 여기 있네요. 62번. 자, 따다. 자, 초중고죠. 초중고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중고 105만원이죠. 노란색이니까 따닥. 얼마? 1050불. 확인. 또 확인.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의료비가 있네요. 70만원. 그리고 여기 또 안경도 50만원까지 되니까 누적하면 되겠죠. 85만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 가서 따다. 자, 그 밖이죠. 그 밖에 공제 대상 850불. 확인. 크게 문제 없고요. 다음 상해 보험료죠. 18만원. 자, 위쪽에 가면 보장성 보험료 있죠. 여기에 누적하겠습니다. 90만원에 18만원 더하니까 108만원이네요. 1080불. 이렇게 입력되고요. 별 문제 없고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있네요.
자, 전액 도서 구입비네요. 그러면 이게 도서의 도서 구입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도서 구입비에. 그래서 25만원. 자, 아래쪽에 한번 갈까요? 신용카드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 도서 공연 여기에 해당되죠. 이 금액에 얼마인가요? 25만원. 그러면 여기가 950불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유치원 등록금이네요. 180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또 교육비가 되겠죠. 교육비 어딨노? 여기네요. 땅땅. 자, 교육비인데 얘는 유치원 미취학 아동이죠. 유치원이니까 취학 전 아동 따다. 이 금액이 얼마였나요? 180만원. 1800불. 그리고 1800불 확인.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입력하시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 입력이 끝나고 나면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교육비 전체를 찾아서 다 여러분들이 계산한 다음에 교육비에 한 번, 의료비도 다 계산한 다음에 한 번씩만 입력하시는 길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한 항목당 계속 누적을 입력하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 세무이급 94회 실무 강의 모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